점수 잡는 hackers.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필수 스킬, 어떤 스킬이 우리가 G12를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G12 독해의 특징은 지문이 상당히 길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 꼼꼼한 것까지 문제를 물어본다는 것이 좀 특징이긴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답의 단서가 뚜렷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 위해서는 스캐닝과 paraphrasing이라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캐닝이 뭐냐? 그냥 빠르게 찾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속독이에요, 속독. 그래서 속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다시 한번 키워드를 찾아서 그 문장이나 그 앞뒤 문장의 내용만 독해 지문으로 돌아가서 읽은 다음에 정답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고, 빠르게 훑어보는 것을 그냥 스캐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통해서 키워드가 아닌 부분은 넘기고 읽는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캐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버리자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표제어가 뭔지, 주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밑줄을 꺼야 되죠. 이런 건 이제 저랑 같이 훈련을 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단서를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죠. 독해 지문으로 가서 그 키워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paraphrasing이 된 건 아닌지 그 단서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에 관한 정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혹은 남성이면 he, 여성이면 she라든지 이런 대명사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1번이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제면 두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지문의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면, 아, 대충 요 위치에 이 단서가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단락에 있겠구나 하고 그 부분에서 키워드를 찾는다. 그게 바로 위치를 예상하자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킬입니다. 바로 paraphrasing이에요. paraphrasing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적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많이 쉬워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을 바꾸는 걸 우린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paraphrasing은 원래 문장에서 쓰인 표현을 다른 단어로 혹은 어구로 혹은 문장 구조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동의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파트에서. 그래서 G12에 출제가 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답은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올바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많이 익숙해져야 하고 앞으로의 연습을 통해서 차츰 편안해지실 파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paraphrasing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표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의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구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반의어를 사용해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Not it for 이라고 질문에 적혀 있었어요. Not it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한이거든요. 그러면 본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그대로 적혀 있기보다는 똑같은 뜻을 가진 best known for,
이런 걸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noted for 이라는 단어가 best known for 이랑 동의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라고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culinary innovations 하면 음식의 혁신이에요. 그럼 이거는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독해 지문에는 creative dishes, 창의적인 요리 이런 식으로 대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와 이 의미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한이라고 만약에 질문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본문에는 not anticipated, 예상치 못한이라는 뜻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유의어라든지 대체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not을 쓰고 반의어를 써서 paraphrasing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paraphrasing의 종류를 한번 보자면요. 이번에는 아예 문장의 구조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분을 바꿔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를 바꿔서 능동태였는데 수동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적혀있는 문장의 성분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socially determined meanings 이렇게 만약에 질문에 적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사회적으로 결정이 된 의미. 그럼 여러분 얘는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efined, 정의가 된 뭐에서 socially constructed meanings,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의미에 의해서 정의가 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의 성분을 바꿔서 의미만 통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다. 또 볼까요? Several towns were submerged. 몇몇 마을들이요. submerged, 가라앉았다, 수몰되었다 라고 적혀 있었더라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completely covered many towns. 완전히 뒤덮었다, 많은 마을을.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면 여기서는 이제 능동태로 태를 바꿔버려서 paraphrasing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 이제 요약할 때도 있어요. 원래는 되게 길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짧게끔 딱 요약해서 말 바꿔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is much longer than it once was. 그것이 한때 그랬던 것보다 훨씬 길다라는 이 긴 문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길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paraphrasing의 한 종류입니다. 또 in the years following her marriage, 그녀의 결혼 이후 수년 뒤에 이 표현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after her marriage, 결혼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